여러분은 배우자가 몰래 밤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따져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몰래 뒤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하물며 그 배우자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연하라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모에게 등 떠밀려 한국에 시집온 벨라루스 여성입니다. 원치 않은 결혼으로 1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에게 시집온 그녀는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부터 남편 몰래 밤마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걸 시어머니가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뒤를 밟은 남편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벨라루스의 유복한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셨고 사업이 잘 되어 우리 가족은 민스크 외곽의 넓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우리 집 정원에는 사과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봄이면 하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언니와 저는 그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어머니는 늘 창가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셨어요.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딸들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상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주말이면 도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데려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미래는 밝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에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건설사가 하청 대금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괜찮을 거라며 웃으셨지만 점점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서재에서는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 집 현관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서재로 안내했어요. 몇 시간 후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 집도 잃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고 언니는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노력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부채 앞에서 너무나 작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팔렸고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언니였어요. 27살이던 언니는 어느 날 저녁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다녀와서는 아버지에게 러시아 사업가와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언니보다 20살이나 많았고 모스크바에 큰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분이 아버지 사업 재건에도 도움을 주실 거라고 했어요. 2달 후 언니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 대부분은 남편 쪽 사람들이었고 우리 가족은 구석에 앉아 어색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밝았지만 눈빛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엘리사, 넌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래. 절대 나처럼 살지 마. 언니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언니의 말대로 남편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조금씩 사업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부모님이 저를 챙겨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외줄타기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아버지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엘리사,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이제 나이도 찼으니 언니처럼 좋은 인연 속에서 보호받는 게 낫지 않겠니?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분명해졌어요. 아버지는 저에게도 국제결혼을 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격렬하게 거부했어요. 언니와 달리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고 사랑 없는 결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비참해졌어요. 용서하지 못할 아비일지라도 너를 위해선 이 방법뿐이다. 우리 집안은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구나.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결국 저는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남자는 독일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20살이나 많았고 처음 만남에서부터 제 무릎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주인이었어요. 겉보기엔 괜찮았지만 식사 중에 그가 웨이터에게 보인 태도에서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의 석유 사업가였어요. 그는 저에게 차와 집, 보석을 약속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복종이었고 이미 아내가 3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거절했고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버지.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셨어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그렇게 재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한국에서 온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부유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저를 물건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통역사를 통해 대화했어요. 재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원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결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고 한국 여성분들과 몇 번 자리를 가져봤지만 쉽지 않았고 솔직히 마음의 상처도 좀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늘 혼자 두는 게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게 결혼의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 말을 끝까지 경청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에 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적응이 어렵거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제 의지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보다 낯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더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재현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2달 후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내 딸.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비록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제 선택을 믿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언니가 전화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후회하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적어도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어.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운을 빌어, 엘리사.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10살 차이 나는 남편과 함께 낯선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현 씨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 예상치 못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당분간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병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니 이건 결혼 전에 들은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재현 씨가 말한 편찮으시다는 표현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어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정말 팔려온 건 아닐까? 이게 다 함정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제 불안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녀는 비록 몸은 약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툰 러시아어로 잘 왔다, 내 딸,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국 땅에서 누군가 딸이라고 불러준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벨라루스의 가족들이 그리웠고 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씩 피어올랐어요. 재현 씨는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상황에 떠밀린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날 밤 벨라루스의 하늘과 한국의 하늘이 같은 별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저는 여전히 저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벨라루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스크의 넓은 하늘 대신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시야를 채웠어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매운 김치 냄새는 처음엔 너무 강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배려해 러시아식 수프와 비슷한 맑은 국물 요리를 자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셨지만 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러시아 단어장을 들고 매일 저와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엘리사, 밥 먹어. 오늘 기분 좋아?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노력했습니다. 재현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그는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항상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퇴근 시간은 보통 저녁 7시였지만 종종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재현 씨는 항상 미안해하며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시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재현 씨에게 전화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재현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어요. 비록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남은 금액은 재현 씨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힘이 너무 빠지셔서 거동이 불편해져 누군가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약 이름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병원에서 의사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재현 씨는 휴대폰에 번역 앱을 깔아주었고 중요한 의료 용어는 메모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는지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 우리 며느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법도 배웠고 동네 약국 아저씨와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법도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그분은 비록 몸은 약해도 요리만큼은 여전히 솜씨가 좋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벨라루스 요리를 가르쳐드렸고 그분은 저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사는 더 비싼 치료법을 제안했고 약값은 계속 올라갔어요. 재현 씨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주름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려 그에게 건넸고 그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재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회사 일이 많아서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재현 씨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정을 넘기기도 했고 가끔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나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무슨 일 있나요? 재현 씨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많아서 야근이 잦아요. 미안해요. 당신 걱정시켜서.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야근을 해도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를 낼 때마다 재현 씨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재현 씨의 재킷 주머니에서 이상한 카드를 발견했어요. 서울 나이트 대리운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을 수 있었지만 대리운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번역기로 찾아보니 대신 운전해주는 서비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재현 씨는 회사 일을 마친 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재현 씨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카드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밤에 다른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회사 일을 마친 후 매일 밤 대리운전을 해왔다고요. 때로는 새벽까지 일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엘리사. 당신에게 더 좋은 생활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재현 씨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다, 고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화려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이 남자의 모습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다니?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흐느끼며 물었어요. 재현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낯선 나라에서 어머니 간병까지 하고 있는데 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으로서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팔려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일원이 되어 있었고 재현 씨는 진정한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가정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재현 씨는 어느 순간부터 평일에 일찍 와도 새벽 3시쯤에 집에 들어왔어요. 잠도 많이 못 자고 밤운전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겁이 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인터넷으로 구직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정규직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며칠간 검색 끝에 집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외국인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다행히 채용되었어요.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분명히 만류하실 테고 재현 씨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두 분 모르게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저녁 9시면 주무시기 시작했고 재현 씨는 밤 시간에 대리운전을 했으니 제가 잠시 집을 비워도 모를 것 같았어요. 카페 매니저와 상담 끝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생각보다 밝고 안전했어요.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여성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편의점도 24시간 열려 있었고 심야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대부분 노트북을 들고 온 학생들이나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고 외국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호기심을 끌어 손님들과 대화하기 좋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음료를 쏟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이해해 주었고 천천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보름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종종 술 취한 사람이 이쁘다며 치근덕 거릴 때마다 주변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줬어요.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언젠가 재현 씨에게 깜짝 선물처럼 제 월급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지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매일 밤,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밤거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잠들지 않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는 재현 씨의 모습이 더욱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 남자의 책임감이구나.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가족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돌아오면 저는 항상 재현 씨의 옷을 정리해두고 아침 식사 준비를 미리 해두었어요. 그는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는 것에 항상 고마워했고, 저도 점점 이 가정의 진짜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현 씨와 시어머니는 제 가족이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나자 어느새 이중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리듬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밤 10시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집을 나서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카페 동료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특히 민수라는 남자 아르바이트생은 외국인인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 외우는 법부터 한국 손님들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방에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얘야, 어디 가니?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꺼낸 말은 가장 어설픈 변명이었어요. 아, 뭐 좀 사러 다녀올게요. 어머니 얼른 주무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문을 나서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첫 월급날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약을 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지탱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서둘러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바빴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죄책감을 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관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괜히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뒤로 더욱 조심하게 되었어요.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거나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등 더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좌가 없어 사장님에게 부탁해 봉투를 받아들고 제 이름이 적힌 급여 명세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비록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이 돈은 제가 한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번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매니저는 저에게 음료 한 잔을 타주며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나올 때는 항상 긴장됐어요. 혹시 재현 씨가 대리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심스레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카페 입구 맞은편 가로등 아래 재현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그래도 내 남편인데 어린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냐?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어요. 재현 씨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밤마다 몰래 나간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금방도 민수랑 웃다가 나왔으니까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 변명도 해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민수가 나왔어요. 그는 상황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재현 씨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는 민수를 향해 걸어가더니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의 멱살을 움켜쥐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재현 씨는 이미 분노에 휩싸여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민수가 급히 외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 밤마다 여기서 알바하셨어요. 저랑은 아무 사이도 없고요.
가족 생활에 보태려고 몰래 일하신댔어요. 그 말에 재현 씨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힘없이 풀리며 허공을 떨궜어요. 민수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해왔다는 것, 매일 밤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는 것까지요. 재현 씨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과 미안함이 그의 얼굴을 채웠어요. 갑자기 재현 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더니 그대로 제 앞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항상 든든하고 강인했던 그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고생까지 하게 만든 거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 눈물이 솟구쳤어요.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또 다른 짐이 될까봐 숨겼던 제 비밀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상황이 해결된 것 같자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힘내세요라는 입모양을 만들고는 사라졌어요. 카페 앞에는 저와 재현 씨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보여준 책임감 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재현 씨와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잠시 후 재현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나는 내가 우리 집이 힘들어서 매일 밤 도망치듯 나가는 줄 알았다. 병든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가난한 집안이라서.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한국에 와서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남편도 이렇게 저를 아껴주는데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늙은이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다니. 저와 재현 씨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재현 씨까지 포함해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벨라루스에서 태어났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이제 이곳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비밀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카페에서 일했고 재현 씨도 대리운전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출근 전에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돌아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것을 응원해 주셨고 가끔은 제가 일하는 카페에 재현 씨와 함께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 덕분인지 아니면 가정 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며 부엌에 함께 서기도 하셨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재현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국제결혼이라는 조건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자라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어요. 가끔은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니까요.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을 때 재현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분홍빛 꽃들이 강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해주신 김밥과 불고기였습니다. 재현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엘리사,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날 벚꽃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로요. 그렇게 힘들지만 마음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기 검진을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다른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 정도로 좋아지신 건 드문 경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저와 재현 씨도 너무 기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벨라루스였다면 이렇게까지 치료받기 어려웠을 텐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발달되어 있었어요. 첨단 장비와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체계적인 건강보험 제도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친구의 어머니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저희 부부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재현 씨는 더 이상 대리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저도 카페 일을 주 3일로 줄였습니다. 덕분에 재현 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한 것이었어요. 승진 소식을 들고 온 날, 재현 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는 저에게, 하나는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모두 당신들 덕분이에요. 우리 가족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자 어머니는 집안일을 조금씩 도우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 준비나 빨래 개기 같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려놓으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아침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많이 먹어 라며 계속 음식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벨라루스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가족에게 음식을 듬뿍 담아주셨는데 그 모습이 겹쳐 보여 가끔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한 일을 발판으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러시아어와 벨라루스 문화를 가르치는 강사 일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 나라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특히 한 할머니 학생은 제게 선생님 덕분에 세계가 넓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라루스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몇 년간 받지 못했던 하청 대금을 마침내 받아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건설사가 법정 소송 끝에 밀린 대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덕분에 아버지는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전화통화에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내가 걱정 없이 한국에서 살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친정 걱정 없이 온전히 이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고 재현 씨가 승진하고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주말이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쌓여가는 동안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은 한 가지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언제 손주 안겨줄 거니?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재현 씨도 아이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시어머니의 건강도 호전되었으니 좋은 때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계획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현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퇴근 후 그의 손에 작은 아기 양말을 쥐어줬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그가 곧 깨닫고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된다니 믿기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소식을 알렸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재현 씨가 아기였을 때 신었던 아기 신발과 옷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단다. 30년이 넘는 동안 간직해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산모 문화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산모를 위한 특별한 음식과 주의사항 그리고 출산 전 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미역국과 영양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재현 씨는 주말마다 저를 위해 태교 음악회에 데려가 주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벨라루스에서 아기 용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아기는 날마다 자라고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재현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사를 특별히 배정해 주었습니다. 힘든 진통 속에서도 저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피부, 까만 눈동자를 가진 여자아이였어요. 처음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재현 씨는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도 행복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기 이름을 소라로 지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바다의 조개라는 뜻이지만 벨라루스어로 발음하면 태양과 비슷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두 나라의 의미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소라가 태어난 후 우리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매일 행복해하셨고 재현 씨는 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시작한 불확실한 결혼이 이렇게 충만한 가족으로 완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라가 1살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카페에서 함께 일했던 민수와 그의 여자친구, 문화센터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고 저는 벨라루스 디저트를 만들어 두 문화의 맛을 나누었어요. 소라는 한복을 입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팔려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병든 시어머니와의 생활까지 모든 것이 버겁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의 안전한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 편의점이 주는 편리함, 발달된 의료 시스템의 혜택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친구들이 가끔 연락해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 후회하지 않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이게 진짜 내 삶이야.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립고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의 뿌리는 여기 한국에 단단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첫걸음을 뗀 날, 저희 가족은 작은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했어요. 아이는 서툴게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매번 웃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저 역시 이곳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소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비록 제가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 담긴 사랑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옆에서 소라의 제잘거림에 웃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이제 저는 벨라루스의 둘째 딸이 아니라 한국의 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소라의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국제결혼 시장에 내몰린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리 보입니다. 제 선택으로 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가끔 한강변을 산책하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면 생각해요.
벨라루스의 드비나 강과 한국의 한강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을. 저 역시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제 삶의 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의 아침 햇살이 제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사입니다. 벨라루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롭게 피어난 사람입니다.